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이 77시간 동안 불에 탔습니다. 공장의 70%가 잿더미로 변했죠. 그런데 5개월 뒤 노조는 파업 투표를 했습니다. 찬성률 93.65%. 회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주 복구가 아니라 폴란드에 8,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였죠. 대체 왜일까요? 77시간 타오른 불길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 타오른 다른 불씨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새벽 7시 11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금호타이어에서 일한 김모 씨는 그때 잠에서 깨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평생 바친 공장은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붉은 사이렌이 울렸고 화마가 공장을 덮쳤습니다. 77시간 동안 불길이 타올랐죠. 연간 1600만 개의 타이어를 만들던 곳이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지역 경제의 심장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공장의 70%가 잿더미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재 발생 5개월 뒤인 10월에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겁니다. 공장 대부분이 불에 탄 상황인데 말이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률 93.65%였죠. 조합원 3,541명이 파업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춰 있는데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회사는 급하게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14차례나 교섭이 이어졌죠. 그리고 10월 22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파업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2월에 회사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 오폴레에 8,600억 원을 투자해 신공장을 짓겠다는 거였죠. 연간 600만 개 생산 규모로 2028년 8월 가동이 목표였습니다. 동시에 한평에도 6,609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연간 530만 개 규모였죠. 2027년 말 완공해서 2028년 1월 생산 시작이 목표였습니다. 광주가 아니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광주 복구가 아닌 한평과 폴란드로 향한 겁니다. 50년 터전을 버리고 낯선 땅을 선택한 거죠. 단순히 화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타오르던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 단서는 과거의 장부 속에 남아있죠. 시계를 200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금호타이어 노조는 총 160일간 파업했습니다. 2009년 파업 손실액이 1235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222억 원이었죠. 2014년에는 115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휘청거릴 때마다 생산 라인은 멈췄고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15년 8월 17일에는 전면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3년 만에 전면전이었죠. 회사는 기본급 1,900원 인상과 정년 61세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 원도 주겠다고 했죠.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죠. 하지만 일시금은 조건 없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임금 8.3% 인상과 성과금 배분까지 요구했습니다. 21일간 공장이 멈췄습니다. 손실액이 940억 원이었죠. 연 매출의 6%가 한 달도 안 돼서 증발한 겁니다. 하루 평균 45억 원씩 돈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창사 이래 세 번째로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던 거죠.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해 상반기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은 993억 원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4천억 원을 벌었죠. 넥센타이어도 1,00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금호는 업계 꼴찌였어요. 돈은 제일 못 버는데 임금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달라는 거였습니다. 자본이 받아든 청구서가 바로 이거였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6년간 파업으로 날린 돈이 4,493억 원입니다. 세종시 1년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초등학교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죠. 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비와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순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9위에서 18위로 추락했습니다. 회사 성과와 노조 요구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죠. 2016년에 결국 금호타이어는 중국 기업 더블스타에 매각됩니다. 박삼구 회장이 물러났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시대가 막을 내렸죠. 더블스타의 자회사인 칭다오 더블스타가 지분 45%를 인수했습니다. 경영권이 중국 자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나머지 지분은 산업은행이 7.43%를 가졌죠.
우리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이 약 12%를 보유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나머지를 나눠 가졌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160일 파업하고 4,400여 원 손실낸 회사를 인수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수천억 원을 더 투자하고 싶으시겠어요? 자본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는 장부에 영원히 남거든요. 더블스타와 투자자들은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이 공장에 투자하면 3년 뒤 또 파업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5년 뒤에는 어떤 요구가 나올까요? 자본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장 건설비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공장 건설비의 멈춤 확률 곱하기 예상 손실액을 더한 겁니다. 이게 자본의 계산식이죠. 2015년 파업 때 한 달도 안 돼서 940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게 3년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면 3천억이고 20년이면 6천억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2024년에 금호타이어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매출 4조 5천억 원에 영업이익 5,906억 원이었죠. 역대 최고 수익이었습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배경에는 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로 돈을 벌었으면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죠.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2025년 5월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연간 9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확정됐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험금 받아서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보험금은 원상 복구 전용입니다. 불타기 전 상태로 돌려놓는 데만 쓸 수 있죠. 최신 설비를 들이거나 임금을 올리는 데는 쓸 수 없습니다. 미래 투자가 아니라 과거 복구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타이어 업계에는 오이 승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겁니다. 현대차나 기아차에 타이어를 공급하려면 이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슐랭 스타처럼 한번 잃으면 다시 따는데 2년이 걸리죠. 그 사이에 고객들은 다 떠납니다. 현대차가 공장이 다 지어질 때까지 6개월이나 1년씩 기다려줄까요? 아닙니다. 당장 차를 만들어야 하니 한국타이어나 다른 곳으로 갈아타죠. 실제로 현대차가 공급선을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이 승인 하나를 잃으면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이 날아갑니다. 이 신뢰의 붕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비용이죠. 고객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재로 공장은 멈췄고 고객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노조와 회사는 서로 다른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2025년 8월 잿더미 위에서 임금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당당했죠.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 냈으니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임금 5% 인상하고 상여금 200%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성과급도 지급하라고 했죠. 이 요구를 들어주는데 약 719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시한폭탄도 있었습니다. 노조가 이기면 조합원 1인당 월급이 100만 원 이상 오르는 거였죠. 회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정비 폭탄이었습니다.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돈 남지 않냐고요. 게다가 2024년에 5,906억 원이나 벌었지 않냐고 했죠. 나눠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회사의 장부는 달랐습니다. 보험금은 원상 복구 전용이었죠. 51년 된 공장을 다시 지으려면 강화된 환경 규제와 안전 기준을 맞춰야 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거였어요. 노조는 보험금을 여유 자금으로 받지만 회사는 턱없이 부족한 복구 자금으로 본 겁니다. 이 간극이 문제였죠. 서로 다른 숫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14차례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10월에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했죠. 결과는 93.65% 찬성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10월 22일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죠. 구체적인 인상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합원 투표로 마무리됐습니다. 파업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좁혀진 듯 보이는 간극 속에서 회사는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1조 5천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공장 복구였습니다. 가장 명분 좋은 선택이었죠. 50년 터전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51년 된 노후 시설이었어요.
2025년에만 크고 작은 화재가 6번 났습니다. 돈 들여 고쳐놔도 낡은 설비의 한계는 명확했죠. 전면 개보수에만 2천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10년간 160일 파업에 4,400억 손실이었죠. 이번에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불확실성이 비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평 신규 건설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죠. 투자금은 6,609억 원이고 연간 530만 개 생산 규모였습니다. 2025년 11월 건축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12월 22일 착공이 시작됐죠. 2027년 말 완공해서 2028년 1월 생산 시작이 목표였습니다. 최신 설비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도 높아지고 국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죠. 회사는 광주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변수는 있었습니다. 한평은 광주 생활권이었거든요. 조합원들이 출퇴근하거나 이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과거의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세 번째는 폴란드 신규 건설이었습니다. 마지막 카드였죠. 투자금은 8,600억 원이고 폴란드 오폴레였습니다. 연간 600만 개의 생산 규모였어요. 2025년 12월 1일 재확인됐습니다. 인허가 후 2028년 8월 가동 예정이었죠. 회사가 주목한 건 단순한 생산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와 운송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죠. 탄소 국경세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막대한 탄소세를 내야 하죠. 하지만 유럽 현지에서 만들면 이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5위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BMW나 벤츠에 납품하려면 현지 생산이 필수였거든요. 공급망 안정성과 대응 속도가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진짜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백지 상태였죠. 파업의 기억도 4,400억 손실의 기록도 없는 깨끗한 도화지였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회사는 최종 계산을 마쳤습니다. 2025년 12월 회의실에 침묵이 깨졌죠.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한평에 6,609억 원, 폴란드에 8,600억 원이었습니다. 총 1조 5,209억 원의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거였죠. 광주는 1공장만 부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1공장은 2025년 10월 재가동에 성공했습니다. 하루 6,000개의 생산이었죠. 하지만 연간 1,600만 개를 만들던 과거의 위상은 사라졌습니다. 자본에는 고향이 없습니다.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머물러주지 않죠. 자본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수익성 높은 곳으로 흐를 뿐입니다. 한평과 폴란드가 바로 그 답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광주였습니다. 자본은 짐을 쌌고 2028년부터 한평과 폴란드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광주 공장은 부분 가동만 하는 보조 거점이 됐죠. 그럼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복 2시간 한평 출퇴근을 하거나 가족을 두고 한평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47세에 희망퇴직을 하거나 축소된 광주 1공장에서 대기해야 하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피해자는 공장 밖에도 있었거든요. 금호타이어와 먹고 살던 협력업체 222곳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매출이 80%에서 90% 폭락했죠. 약 3,900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156억 원이라는 돈이 지역 경제에서 증발했습니다. 공장 앞 식당과 슈퍼마켓과 학원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부동산 가치는 20%에서 30% 폭락했습니다. 지역 전체로 보면 수조 원의 자산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노조는 압도적 다수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죠. 파업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승리한 걸까요? 두 달 뒤 1조 5천억 원은 한평과 폴란드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광주 공장의 미래는 하루 6,000개 생산하는 보조 거점으로 결정됐죠. 파업은 막았지만 미래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투자자라면 과거 10년간 160일 파업하고 4,400억 원 손실낸 광주 공장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한평과 폴란드에 나눠 투자하시겠어요? 투자자들은 이미 숫자로 대답했습니다. 한평 6,609억 원, 폴란드 8,600억 원이었죠. 이게 자본의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20년차 금호타이어 직원이라면 2025년 10월 그 투표용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공장이 불타고 고객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파워카드를 꺼내 드셨을까요? 아니면 일단 공장부터 살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한평과 폴란드 결정은 합리적이거든요. 과거의 기록과 불확실한 미래와 반복되는 손실을 피한 겁니다. 유럽 시장과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죠.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인상 요구도 정당합니다.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5,906억 원을 냈는데 나눠주지 않느냐는 분노도 이해가 가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타협했고 파업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계산기가 서로 다른 숫자를 두드렸던 10년의 시간이 결국 1조 5천억 원의 행선지를 바꿔놨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질문의 무게는 지금도 광주 어딘가에서 47세 김모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20년을 바친 공장은 보조 거점으로 축소됐고 미래는 한평과 폴란드로 떠났죠. 남은 건 4가지 선택지뿐입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주는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나만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